10월 31일 비전 파인더 실전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자기소개서 이 특강을 하기 전에 뭐 오늘 많은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뭐 그런 방법적인 론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사전에 이제 선생님은 홍성찬은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좀 쉬워. 근데 왜 쉬울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지 오늘 강의가 조금 더 강의가 좀 알차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성찬이 왜 그럼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별로 어렵지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무엇을 작성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될지가 너무 명확해. 단지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면접에 가서 이제 그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될 때 상당 부분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적어도 괜찮나? 아니면 내가 작성하고 싶은, 아니면은 그런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런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나 그 면접의 그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봐도 멋있어야 돼. 그러면은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지 이게 멋있는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멋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주로 많이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홍성찬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제 소개인데, 뭐 매 특강 때마다 이 슬라이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익숙하겠지만, 선생님이 오늘 특강 때는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할 거냐, 여기 오늘은 선생님이 잊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에다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아, 선생님,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보니까 이거 선생님 그냥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홍성찬이 이제까지 2번의 이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글로벌 1위 임상시험 전문기관이라는 이 회사가 3번째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회사를 다 이제 들어갈 때, 뭐 선생님도 자기소개서 쓰고, 뭐 면접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홍성찬은 조금 그 입사한 후에 피드백이 좀 달랐어, 항상.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달랐냐. 1차 이제 첫 회사를 갔을 때는 면접을 봤는데, 면접 때 그 얘기했었죠. 저번에 내가 무료 특강 때. 홍성찬 씨가 이제까지 뭐 취업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왜 취업이 안 된 것 같으냐? 지금까지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홍성찬이 굉장히 짧고 아주 되게 쉽다고 느꼈다고 했죠. 그 질문 자체가. 그래서 한 21자에서 24자 정도로 짤막하게, 아주 강하고 짤막하고 명료한 그 답변을 이렇게 따다닥 했더니 대표님이 그때 박수 치면서 좋아하면서 재밌네 이러고 합격했다, 최종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첫 번째 회사가 400대 1이었어요. 그 경쟁률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혼자 400명 중에 홍성찬 이제 혼자 뽑혀가지고 이제 동기가 없어서 좀 처음에는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첫 번째 그래서 회사 때는 그런 적이 있었고, 2번째 회사 이제 이직을 했을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면접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 회사를 갔더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부장님이 홍성찬 씨 그 자소서, 그 부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나의 그 같은 팀원한테 이제 점심 먹다 들었는데, 나의 존재를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홍성찬의 자소서를 제출했던 자소서를 본 부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기대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원했는데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소서만 봐도 너무 보고 싶은 대상자, 너무 보고 싶은 지원자, 면접 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지원자였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다음 세 번째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떤 피드백을 들었냐. 면접을 지금 회사는 그때 3시간 반을 봤어요. 면접을. 여러분들은 뭐 10분 뭐 길어야 뭐 15분 이렇게 면접 보죠. 이제 우리 이쪽 임상업계 중에서도 사실 3시간 반씩 이렇게 면접 보는 건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인데 이 회사는 이제 제가 그때 아침 9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12시까지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3시간 반을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이 끝난 이후에 입사를 해가지고 나를 면접 봤던 팀장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홍성찬 씨가 면접을 했던 그 내용, 말, 그리고 자세와 태도가 아직도 기억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홍성찬의 좀 반응은 뭐냐면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홍성찬이 자소서랑 면접이 별로 어렵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제 답변했는지 기억을 다시 해봐봐요. 홍성찬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면접관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동일해. 사실. 그거는 동일한데 그 방법의 그 목적 자체가 달라. 여러분들은 면접관이나 그런 교수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홍성찬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 같은 대답을 하거나 나 같은 자소서를 쓴 사람이 나 같은 이제 자소서나 면접을 본 사람이라면은 나라도 뽑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다르죠. 미묘하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제 강의 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항상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사소한 그런 경험이라도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과거들을. 그리고 앞으로 그런 깨달음과 바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냐. 그거에 대한 관점만 내가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은 자소서나 면접 정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홍성찬은 왜 그런 것들을 그럼 잘할 수 있느냐. 그냥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 홍성찬은. 나는 내 자신을 잘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지 훨씬 더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이제 적절하게 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소서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담으로 잠깐 얘기해 주자면은 선생님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겠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선생님은 뭐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과거나 어려웠던 점들, 뭐 힘들었던 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축적이 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얻은 이제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좀 일기를 옛날부터 많이 썼어. 한 20살, 19살 때부터 좀 썼는데 요즘은 매일 뭐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20대 초반부터 거의 한 후반까지 일기를 정말 많이 썼을 때는 일기를 많이 쓴 것이 나의 그런 경험을 통한 그런 배움을 얻는다든지 자신이 성장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 보면은 비전 파인더 카페 보면 스페셜 칼럼 부분이 있어요. 이 스페셜 칼럼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를 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선생님의 사고와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보려면은 관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다른 관점을 가져가야 돼. 그래야지 그 면접관이나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사례여도 멋있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면접을 잘 볼 수가 있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고의 성장,
그리고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홍성찬은 그런 것들을 좀 혼자 하다 보니까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성찬은 그런 거를 그래서 혼자 좀 깨우쳐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10년도 넘게 걸렸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비전파인더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그런 겪었던 경험들을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제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전 파인더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은 이런 빅픽처 스페셜 칼럼 옛날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빅픽처라는 이제 아이디를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닉네임을 사용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칼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관점과 사고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좀 도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제 1부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성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야. 그때 아마 작년 무료 특강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 9월 그 20 며칠인가 했던 그 무료 특강에서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정리해야 된다 했거든요. 정리? 그러면서 정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뭐 막연하게 이제까지 정리, 뭐 집 정리, 방 정리한다 할 때 정리하면은 그냥 뭔가 물건들을 이렇게 치우고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뭐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다 보니까 정리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로 접근했을 때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정리란 특히 경험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사실. 근데 그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쓸 수 없는 경험들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마디로 재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명확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방 정리할 때 우리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해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다 소중해. 그리고 성과 위주로 많이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뭐 어떤 성과가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마구 써버린단 말이죠. 그런 경험들을 나열식으로 된다거나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 제출 서류 목록에 뭐 초등학생 그때 받은 뭐 상장까지 그냥 뭐 내가 갖고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싹 모아서 그냥 제출해버리는 약간 아무 그런 방향성 없이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소재들은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들에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데, 의미를 불어넣지 못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런 성과를 보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 그런 의미를 불어넣는 그런 작업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몫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방향성을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교재에도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자기소개서의 질문 순서를 일단 좀 확인을 해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37개 대학교의 자기소개서를 싹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타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방향성. 예,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제 기술을 하는 이제 타입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거를 그냥 타입 1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약 전문가로서의 방향성이야. 그래서 이제 타입 2라고 이제 명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크게 타입 1과 타입 2로 나뉘어요. 근데 이 자소서의 질문 순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대학 관계자라면 왜 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을 이제 제출 서류를 받을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대학 관계자가 되어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목적이 분명해야 이 자기소개서도 질문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삶의 방향성의 그런 중심을 갖고 작성하는 자소서는 무엇이냐. 이런 자소서들의 특징은 가장 먼저 뭐부터 나오냐면 항상 성장 과정이 나옵니다. 이 성장 과정이 왜 먼저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보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의, 이제 피트를 보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성인이잖아요. 이제 그 고등학생처럼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생각의 그런 성장을 이루면서 살아오고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야.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분명히 자신만의 그 삶의 방향성이, 일관된 삶의 방향성이 하나가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저는 뭐 삶의 방향성 없이 살아온 것 같고 막 아무거나 이것저것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대면 상담 때 이제 집중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면 상담 통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이제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이제 시간이 좀 길게 이제 공을 들여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이제 삶의 방향성 타입 1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삶의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쭉 살아오다 보니까 성장을 해왔어. 근데 그 성장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뭐 직업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에서 내가 나의 그런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그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근데 이 약학대학에서는 그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약학이었으면 좋겠다. 딱 그거예요. 결국에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은 성장 과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자질, 이거는 지금 경희대 옛날 이제 타입 1 자소서의 그 질문 항목인데 전형적인 타입 1이라서 내가 일단 그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자질,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 약대를 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생활 얘기를 해달라는 것과 동일해요, 사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입학 후 학업 계획, 진로 계획까지 이제 써달라는 그런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성장 과정, 과거부터 내가 현재까지 어떤 경험을 살아오면서 삶의 방향성을 구축을 해왔고, 그래서 현재 왜 지원을 하고 있느냐? 과거, 현재, 그다음 입학 후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미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는 과거부터 미래의 그런 그 시간의 순서의 흐름대로 일관되게 삶의 방향성의 기준을 둬서 작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타입 1이다. 타입 1 자소서. 삶의 방향성을 중심에 둬서 기술하는 자소서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입 2죠. 그래서 약 전문가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이런 자소서의 특징은 지원 동기부터 나온다는 점이에요. 지원 동기. 약학대학 지원 동기. 그러니까 현재 왜 지원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성장을 했고 성숙을 해왔고 그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거는 괜찮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사로서 앞으로 약과학자로서 약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그런 이제 전문직에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약과학자, 뭐 약사가 됐을 때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피드백을 했을 때. 그다음 두 번째로 더 가까운 미래는 졸업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약학대학이라는 대학교에 가서 4년의 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미래는 지금 눈앞에 있는 4년의 입학 후의 미래야, 사실. 그럼 약대에 와서 4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제대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더 많은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어떻게든 잘 살아왔겠지. 그건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약대 가서 공부는 왜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길래 약학대학에 또 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약 전문가의 그런 방향성의 관점에서 기술해달라는 것이 어떤 자소서다? 타입 2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삶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두는 타입 1과 타입 2는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항상 타입 2 자소서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역량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뭐 강점 이렇게. 왜냐? 아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대로 여러분들이 약대 와서 왜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졸업 후에 약사가 돼서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 지원하는 당신이 그 분야에 나왔을 때 잘할 수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희대 그 예전에 그 최종 입시 요강 그 요약 자료 거기에 나와 있던 그 데이터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항상 최종 입시 요강 그런 공적인 문서를 잘 확인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왜 19학년도를 거를 그럼 왜 갖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경희대는 2018학년도까지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성장 과정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원 동기가 이제 하단부에 배치되는 타입 1 자소서의 그런 유형을 유지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재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2019학년도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18학년도 거랑 이렇게 대비가 딱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건데 지금 보면은 경희대가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원한 동기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대학생활 얘기해서 뭐 학업이나 뭐 연구활동 이런 거 써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업 외활동 써달라는 거고 성장 과정이 이제 거꾸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지원 동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타입 2 자소서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 이제 근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뭐 타입 1 자소서는 이제 뭐 성장 그 삶의 방향성이고 타입 2는 약 전문가의 방향성으로서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거를 보여주려 하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평가에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2018학년도까지는 타입 1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성,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발전 가능성, 이런 잠재력과 가능성 보는 거. 그런데 타입 2로 바꾸니까 뭐가 그 단어가 딱 추가가 되면서 딱 나타났어요. 역량이 바로 나오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타입 2 자소서는 그런 역량의 관점에서 내가 알고 싶다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소개서의 질문 배치와 질문 구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자소서를 봤을 때는 타입 1인지 2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게 그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사례들이나 경험들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들이 이런 타입 1 자소서를 썼을 때 더 힘이 살아날지 타입 2 자소서를 썼을 때 힘이 더 살아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 내가 사실상 뭐 이런 성장의 과정을 많이 사실 거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내가 타입 1 자소서를 쓰려면은 힘들겠죠. 어렵겠죠. 뭔가 소재도 잘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하기도 어렵고 뭘 써야 될지도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뭐 해왔던 성과가 많거나 뭐 어떤 뭐 경력들이 있거나 이렇다면 사실상 타입 2 자소서가 쓰기가 더 편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까지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성찬이 자소서만 첨삭도 하지 않는 이유이고 이것이 원서 접수만 딱 봐주는 것도 그렇지 않은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소서만 첨삭을 해주고 뭐 대학교 원서 지원해보라고 이렇게 여기 된다고 뭐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없겠죠.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다 엮여 있는데 첨삭만 해준다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지원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뭐 비하하거나 뭐 폄하하거나 그런 목적이나 마음은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지원자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학생들을 위한다면은 이런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좀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관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그래서 이제 뭐 타입 1과 2가 근데 혼합형도 있어요, 사실. 근데 흔치는 않아요. 그 37개 대학교 중에 한 몇 개 대학교 정도? 한 두 개, 많아야 두 개? 전북대학교가 사실 혼합형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자소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한 대학교가 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혼합형의 그런 자기소개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학교는 이거는 이제 경상대학교예요, 경상대. 근데 다행히 뭐 경상대학교가 이런 혼합형을 이제 추구하는 그 대학교들은 이제 좀 특징이 크게 자기소개서의 역량이 크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이런 혼합형으로 이제 좀 나타나는 그런 자소서들은 글자 수를 제한을 좀 한정적으로 좀 둡니다. 한 400자. 그래서 좀 글자 수도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뭐 쓰기에도 좀 많이 어려운, 표현을 다 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특징들은 있는데 이게 왜 타입 1, 2 왜 혼합형이냐라고 잠깐 본다면은 이제 보면은 성장 과정과 지원 동기가 이제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1번에서. 그다음에 대학생활 나오고 졸업 후 활동 계획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다음에 4번 특징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항상 이렇게 자율기술 하고 싶은 말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이제 기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이제 해놓는단 말이죠. 이 학교들에서는. 그래서 이런 관점의 그런 혼합형들은 그냥 타입 1과 타입 2를 그냥 본인이 알아서 정해서 그냥 쓰게 선택적으로 그냥 그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 지원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써라. 라고 이제 해놓는 거기 때문에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도 괜찮고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면 그 외적으로 본인이 더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뭐 학업 외적인 내용을 써도 괜찮고 뭐 학업 계획을 써도 괜찮고 이런 것들로 본인이 더 원하는 방향대로 마지막에 어필하고 싶은 바를 어필을 해봐라 라는 이제 의미로 만든 자소서가 타입이 이제 혼합형 타입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비전 파인더 카페를 통해서 뭐를 좀 많이 물어보고 있냐면은 학업 계획 및 장래 포부, 특히 이제 좀 장래 포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비전과 약사로서의 진로를 갖게 되어서 이제 약학대학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 지원 동기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보통 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진짜 막 이거를 해야겠다. 뭐 그래서 뭐 약사를 해야겠다. 약학대학을 가서 약 전문가를 해야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갖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장래 포부를 좀 잘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온 거랑 연결성 있는 거를 선택해야지 그 지원 동기도 좀 적절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쪽이 항상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대비하려고 장래 포부를 이제 찾아보고 또 비전 파인더 카페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장래 포부를 기술할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것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강화가 있고 개선이 있어. 이 강화는 뭐고 개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 어떤 연구 약사로서의 만약에 비전을 잡았다고 해봐봐요. 근데 그 연구 약사 중에서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항암제 연구 쪽으로 내가 뭐 비전을 잡았어. 그런데 그 항암제 연구라는 그 비전, 그 해당 분야 자체가 이제까지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현재까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연구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화는 무엇이냐?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뭐 어떠한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 온 그 내가 관심 있는 해당 그런 약학의 분야가 이미 잘 해오고 있어. 잘 해오고 있는데 강화로 쓰는 것은 내가 약학자가 앞으로 된다면, 이제 약사가 된다면 졸업 후에 해당 분야에 나도 참여를 해서 해당 분야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나도 이제 일조를 해서 기여를 해서 더 잘 되게 내가 해보고 싶다. 라는 관점으로 적는 것이 강화야, 강화. 그럼 개선은 무엇이냐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뭐 해왔는데 그런 분야에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 있고 어떤 해결이 어려운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현재 진행형인 그런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 그렇다면은 강화로 쓰는 게 아니라
개선 쪽으로 쓰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자소서를 쓰려면은 일단 해당 분야가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돼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놓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힘있고 멋있는 자소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강화와 개선 중에 그럼 선생님, 강화와 개선 둘 중에 둘 다 쓸 수 있는 이제 그 분야이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럼 강화로 쓰는 것이 좋습니까? 개선으로 쓰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은 홍정차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개선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은 개선이라는 것을 쓰려면은 어떤 그 사전 지식을 내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어, 그냥 내가 관심 있는 해당 분야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잘 되고 있는 것만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분야 너무 뭐 비전 있고, 뭐 블루오션 있고, 막, 그래서 뭐 제가 또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잘 되고는 있지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그런 난관이 있긴 하지만 이 분야가 더 잘 된다면 분명히 뭐 환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나라에 도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뭔가의 그런 멋있는 뜻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선으로 써줬을 때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어떤 부분에서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정확하게 내가 그 분야를 알고 있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더 많이 어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얘기야, 사실. 내가 해당 분야가 그냥 좋아서 그런 그 포부를, 그 해당 분야의 장래를 희망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약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약 전문가가 된 다음에, 그쪽 분야에 나아가서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개선을 이루어냈을 때 분명히 득이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때 굉장히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려움이 어떤 점이 있는지까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약대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어필을 이제 엮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보면은 잘 썼다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화 개선 둘 다 가능하다면 개선 쪽으로 써주면 좋고 선생님 그런 제 그 비전을 찾아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잘 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개선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미 잘 해오고 있는 분야는 그냥 강화 쪽으로 써주면 돼. 굳이 뭐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뭔가 좀 아니 이거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하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잘 오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냥 강화 쪽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선으로 쓴 사람보다 제가 밀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왜?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그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소서는 결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랑. 그런 것들을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중요한 거는 장래 포부, 내가 어떤 비전과 장래 그 분야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해당 분야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해야지 그걸 강화로 쓸 수 있고 개선을 그럼 쓸 수 있는데 개선을 쓸 수 있는 분야를 정해야 되겠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성찬의 이제 이번 교재를 보면은 여기 104페이지 부분에 보면은 그 예전에 한 2년 전 정도에 이제 가천대를 이제 합격한 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연구역사 비전으로 그때 잡고 이제 기술을 시켰어요. 근데 이 학생은 살아온 환경 속에서 그 알츠하이머 이쪽 그 치매 이런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일단 많은 상태긴 했어, 실제로도. 그래가지고 그런 분야를 가지고 장래 희망을 작성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은 개선 쪽으로 이제 지원을 시켰죠. 이제 작성을 시켰지. 왜냐? 그 치매라는 분야는, 의약품 자체가, 개발이 좀 어려워요, 사실. 치매 의약품. 선생님도 한 2년 전 정도에 그 치매 의약품 그 임상시험을 한번 그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
치매는 일단 대상자 모집 자체가 좀 데이터를 좀 클린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 왜냐면은 이 의약품을 먹었을 때, 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이제 시험해보고자 하는 의약품을 먹었을 때, 이 치매 환자가 그럼 정말로 얼만큼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이런 유효성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어떤 사람한테 그럼 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해야 돼? 치매가 있는 환자, 나이가 많으신 그런 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 투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치매가 있는 환자한테 의약품 그 시험 자체가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워. 왜냐면은 정해진 그 프로토콜대로 연구 계획서대로 의약품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몇 알 먹고 이런 것들을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 치매 환자들은. 그래서 치매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경증이거나 아니면 좀 젊은 대상자를 임상시험용 그 의약품의 그 투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클린한 데이터를 뽑기가 일단 좀 어려워. 그리고 의약품을 먹고 난 후에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보고 또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만약에 당뇨병처럼 당뇨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 검사를 했을 때 HbA1c라는 그런 단백질, 우리 적혈관에 그런 있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의 그런 수치 자체를 그 객관적인 그 지표로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HbA1c 수치가 6.5% 이하로 그럼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 유효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지표가 있는데 치매는 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그 소재 자체는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아. 이게 치매 의약품을 의약품을 만드는 데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걸 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이 밑줄 친 부분을 선생님이 기술을 시킨 거죠. 왜냐? 이 지표에 대한 이야기. 결국에는 치매 의약품을 정확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그 뭔가 혈액 검사적으로나 어떤 뭐 병리학적이나 조직 병리학적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조직 면역학 그런 검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나 뭔가 그런 명확한 그런 이 사람이 그 치매가 낫고 있다, 완화가 돼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해 주면은 의약품 개발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 지표가 없으니까 그런 게 어렵다라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치매 의약품 개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 주었으니까 그 다음 내용들이 이제 힘이 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졸업 후에 약과학자가 됐을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자신만의 비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밑줄 친 내용인 거죠. 신약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신약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해석된다. 이런 자신만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중요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 분야는 근데 지금 내가 뭐 약대생은 아니지만 뭐 약사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찾아본 바로는 이런 비전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당 분야에 나아가고 싶은 것이고 약학대학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죠. 당위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고 HIV 항바이러스 제제와 알츠하이머 간의 연관성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라는 이제 본인만의 이제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해가지고 내가 그런 알츠하이머 그런 치매 신약 개발 쪽에 내가 이바지 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불어 모든 사람만이 자신만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채로 존엄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궁극적인 그 해당 분야를 바라보는 내가 이 분야에서 열심히 내가 몸담아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궁극적 목표를 이렇게 한두 줄로 짤막하게 어필을 해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한 이런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화 개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어떤 점도 어려운지를 알아서 그렇다면 내가 약사가 된 다음에 무엇을 그럼 더 해봐야겠다라는 자신만의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학대학에 와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학업계획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의 예시야, 강화. 그래서 강화는 정말 쉬워요. 강화는 어렵지 않아. 근데 강화도 의미 있고 강력하게 쓸 수가 있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선생님 교재에 실려 있는 요 120페이지에 있는 이제 자소서인데
이 학생은 자기가 제약회사 예전에 그 실습은 아니고 탐방을 갔었어요. 약대를 가기 전에 그 전적대학교에서.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탐방 간 회사가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대.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던 거죠, 이 학생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그 QC/QA 쪽으로, 의약품 QC/QA 쪽으로 내가 좀 그 전문성을 발휘해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는데, 그냥 멋있어 보여서 제가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자소서지. 근데 초등학생이 만약 그렇게 썼다 그러면은 칭찬받죠. 어이구 꿈이 생겼네 우리 귀여운 누구 뭐 귀여운 복순이 초등학생인데 벌써 이렇게 멋진 꿈을 가졌네 하면서 칭찬해 준다고 사실 부모님 어른들이. 근데 그런 거를 대학교 자소서에 쓰면은 왜 안 돼? 성인이잖아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자소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의 이제 보통 이제 20살 초중반 뭐 나이가 더 많으면 그래서 더 문제야. 더 성숙한 자소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해당 분야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 분야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비전이 굉장히 성숙하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 빨간 줄을 내가 쳐온 게 이 QCQA를 그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무엇이냐? 제가 직접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이 출하되기 전 약의 성분과 함량이 올바른지 그리고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지 등을 완벽히 시험해야 그 의약품을 투여받는 사람들이 잘못 생산된 의약품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가 이미 잘 되고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서 나의 역량을 발휘해서 나도 해당 분야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 밑줄 친 그 문장을 봤을 때 생각과 뜻이 멋있잖아. 아니,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내가 사소하지만 매일매일 이런 하는 나의 업무들 이런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이 잘 개발된 의약품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이 의약품 투여받은 사람들이 잘못 생산돼서 이제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싶고 그래서 약학대에 오고 싶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굉장히 멋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소서를 읽는 사람도 이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약사가 됐을 때 그런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구나. 그럼 진정성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고 그럼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학업 계획도 열심히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가독성 좋아지게 한다고 보면은 뭐 자소서에 이렇게 처음에 가주제, 소주제 이런 거 자꾸 잡아가지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자꾸 그 자소서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 비전 파인더 교재 보면은 소주제 잡고 쓴 자소서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선생님은 소주제를 잡지 않아. 그런 거를 잡지 않아도 가독성이 생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가독성이 생기게 하려면은 방향성을 잘 잡고 그다음에 의미 중심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소서를 봤을 때 한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싹 읽혀요. 싹 읽힌다는 얘기는 이해가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공감이 되고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공감이 되고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기대가 되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한 호흡으로 쭉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특히 요 GMP라고 이제 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GMP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 설명을 해주려고 하냐면은 이 GMP는 뭐 예전에 삼육대학교에서도 면접 문제로 나온 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약학대학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재야, GMP는. 그래서 GMP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재밌는 거를 하나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늘 특강은 영상이 많이 준비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까지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홍성찬을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객관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영상도 이번에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 자꾸 what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성과 위주,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잘 보여줄 수 있게 하려면 why를 적어야 돼요. 왜 했냐? 어떤 걸 했어. 근데 그걸 왜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자소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EBS 요 자료인데 인재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시간이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무난하고 분위기도 괜찮았죠. 근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금 앞에 나온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은 평가를 하고 싶은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봐봐요. 자, 이 표정을 잘 봐요. 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잘 보면 돼요. 지금 이 관우 씨가 이제 발표를 마치고 본인은 이렇게 아주 흡족해한 이제 표정으로 이제 다시 착석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지금 이제 내렸어요? 자신이 지금 각각 개인마다 지금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평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평가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평가를 내려줄 거거든요. 얼마나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다를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이제 이 관우 씨가 여기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 중에 이제 방금 전에 뭐 역경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좀 거리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하는 이제 좀 좋지 않은 피드백을 했죠. 근데 거기까지는 본인이 뭐 그래, 뭐 같은 비슷한 학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이제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인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 그 분의 피드백을 들어보자. 그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등장을 했죠. 멘토의 제안. 그래서 어떤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인사했던 분의 의견은 뽑지 않는다고. 저런 사람은.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성과가 다 좋고 한 것도 되게 많고, 그러면 이 성과라는 것 자체가 그럼 별로여서 그럼 안 뽑겠다는 것이냐? 라는 것인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죠. 너무 그 재능은 뛰어난 것 같은데 그 재능에 대해서 낭비를 많이 해온 것 같고. 뭐라고요? 타고난 재능은 뛰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관우 씨가 발표한 그런 스펙들, 해온 성과들, 이런 것들은 인정한다 이거야. 재능은 뛰어나다, 네가. 그런 것들 한 거는 대단하다. 하지만 무엇이 없다? 재능에 비해 낭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 이 낭비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본인이 그런 것들을 왜, 무엇이 중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지 설명이 없다. 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나는 뭘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우수한 인재고 뭐 차별화된 인재고, 성과 자체, 그럼 무엇이라는 성과 자체가 곧 나라는 자신의 그런 대변이 되는 것처럼 본인은, 이 관우 씨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왜 했고, 여러 가지를 했다면 그런 것들을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방향성대로 추구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얻은 성과라면은 당연히 훌륭하고 멋있는 거죠. 쉽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재능은 많은데 그런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한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에 인생을 낭비해 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관우 씨처럼 지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나의 그런 살아온 것들을 성과 위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성과들이 나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특히 교수님한테는 그 성과가 과연, 홍성찬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성과가 어떻게 보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그런 스펙을 상회하는 그런 연구 실적과 살아온 그런 삶의 배경과 힘듦을 넘어온 그런 고난 역경들을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성과를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해봐. 그러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귀엽다고 느껴 그냥. 아 귀엽네. 아 그냥 열심히 했네. 엄마 말 잘 들었네. 약간 이 정도라고 사실. 그런데 그것을 교수님한테 어필할 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냐. 내가 왜 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내와 그런 고난의 역경을 뚫고 내면서 내가 얻은 성과이고 이런 식으로 의미 중심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내가 인생을 재능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인생 낭비, 시간 낭비 해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일목요연하게 방향성 갖고 살아왔다라는 걸 만약에 보여준다면 교수님은 다른 평가를 내리겠죠. 똑같은 성과여도. 하지만 성과 어필하면 교수님한테는 어떻게 보일 수 있다? 귀여워 보일 수가 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앞서 이제 봤던 관우 씨랑 이제 좀 다르죠.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그 큰 대륙을 오토바이 하나로 50cc 오토바이 하나로 이렇게 횡단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성과야, 사실. 그거는 멋있는 거야. 근데 그런 멋있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본인은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재밌고 그냥 좋아서 내가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자소서에 쓸 때 내가 유라시아 횡단 대륙을 건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수많은 기업체에 내가 그런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메일도 뿌려보고 했던 그런 과정과 노력에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죠. 스펙을 쌓으려는 친구들 그 자체로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하지만 그것을 왜 했는지 난 그걸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재밌고 좋아서 하는 거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 스펙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유와 목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거나 멋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들한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궁금해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홍성찬도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홍성찬이 이렇게 쓴 자소서 면접, 내가 면접관이라도 뽑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건 멋있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관우 씨, 여러분들 이런 표정을 짓는 그런 지원자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Y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실제 교재에서도 이제 다룬 케이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왜 이런 거를 그럼 적어놨느냐. 합격 결정은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뭔가 경험이 대단한 게 있어야 되고 어떤 경험을 쓰려면은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그 경험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실제로 이제 스펙이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비전 파인더 이제 이 사례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와서 내가 상담을 해준 이제 그 케이스를 적긴 했는데 이 케이스는 상담하고 나서 비전 파인더에도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비전 파인더 이제 컨설팅 4기로 그때 이제 참여를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전해에 나한테 상담받기 전에 지방 약대를 합격을 했어. 그 전라도의 약대를 합격을 했는데 그 나군의 전라도의 약대를 이제 지원해서 합격하고 가군은 이제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그 어떤 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거야. 면접을 봤는데. 근데 심지어 그때 2번이나 이미 그런 탈락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올해도 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올해 지원해서 떨어지면 이제 3번째 떨어지는 거잖아. 이미 2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약대를 합격까지 했는데 내가 그 약대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입학까지 포기하고 다시 피트 준비를 했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피트 성적을 또 올렸어. 잘 나왔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홍성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특이하고 아주 차별화된 강점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약대를 일단 가는 것 자체가 보통은 다 중요하니까 약대 일단 붙는 것이 가장 영순인데 이 학생은 일단 붙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다시 준비할 정도면은 사실 약대를 합격하고 다시 그 반수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예 포기하고 새로 다시 공부를 하자라고 그 마음을 먹는 것은 웬만한 자기 믿음이나 실행력, 추진력 없이는 그거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미 자기에 대한 믿음과 그런 실행력,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차별화된 특징과 강점이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나는 이 상담을 하기 전에 왜 이전에 그 서울의 그 약대에서 면접을 봤을 때 왜 자꾸 떨어졌을까를 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왜 그 두 번씩이나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그 이유를 아는 거지, 내가. 그 결국에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무엇이냐면은 이 학생은 자기가 GPA가 낮아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대학교 인재상과 불일치해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두 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올해 또 지원은 하고 싶은데 지원했다가 이 두 번이나 지원했던 나를 또 기억했다가 점수를 그냥 안 좋은 점수 줘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진 않을까, 탈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홍성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깨달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학생은 결국에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왜 내가 그 서울에 있는 그 모 약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 그냥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사실. 그런 거가 그 떨어지는 그 주된 이유였는데 본인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GPA나 뭐 이런 인재상 이런 거라는 이제 스펙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렉션을 해주고 선생님이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그 모 약대를 서울에 있는 모 약대를 다시 지원시켰어. 세 번째로. 그리고 결과는 최초합.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5학년이에요 지금.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 앞에 관우 씨 얘기에서 무엇을 깨달았어야 됐어? 인사 담당자가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스펙이나 그런 성과 경험들 이런 거 다 좋은데 거기에 방향성이 없으면 뭐다? 재능 낭비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뽑을 이유가 없어.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약대 와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높고 왜 약대를 와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분명한 비전과 뜻이 없으면은 그 학교를 와서도 자신이 생각한 거와 다르면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거나 학업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안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갖고 있는 경험과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엄청 많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점검하려면 어려우니까 이 선생님이 교재를 통해서 자꾸 강조를 해놓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관우 씨 같은 이제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그럼 선생님이 홍성찬이 말하는 그런 멋있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좋은 예시가 있어요. 그 예시를 또 영상으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봐요. 지금 이 김태원이란 이 사람은 이제 구글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구글에 입사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되게 이제 이때 뭐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지금 면접을 갔을 때 그 상황이 경력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실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대학교를 이제 갓 졸업한 사람이고 경험이 있는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불리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마케팅 뭐 그런 수상 경력 뭐 공모전 경력 막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성과 위주로 나도 접근을 했다면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초반부에 해준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다르게 접근을 했다.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뒷 얘기를 이제 잘 들어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김태원 씨는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발로 뛰어든 나만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곧 뭐 경쟁력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사실 얘기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 김태원이라는 사람은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사회학 전공이어서 전공도 적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어. 그런데도 왜 붙었느냐? 내가 어떤 많은 성과들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경험이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나는 그 경험을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배움이 무엇이다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의미 중심으로 연결을 시켰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경제학 전공자나 수상이나 공모전이 있어서 스펙이 나오다 뛰어난 사람을 제치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어떤 작은 사례나 경험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배움이 무엇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내가 약학대학을 가고 싶은데 전공 적합성이 때로는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당연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거나 뭔가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 그 전공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나만의 배움과 경험을 자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앞으로 약대에 와서 그럼 내가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약학 공부 잘할 수 있다라고 자꾸 접근을 해줘야지.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예시도 가져왔고 더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사례와 성과를 어떤 식으로 지금 자꾸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스펙이 뭔가 부족해. 피트 점수도 부족해. 뭐 토익도 부족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러면 커버를 하려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선택해온 선택들, 과거의 경험들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만의 깨우침, 배움, 성장한 내용들을 많이 뽑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멋있게 기술해주고 면접 때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뒤집을 수 있어요. 홍성찬은 몇 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7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실제로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더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잠깐 쉬기 전에 이제 뭐 얘기를 해주자면 이제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그 지방약대 합격했는데도 포기하고 다시 이제 준비해가지고 약학대학 갔다는 그 학생에 대한 자소서를 이제 합격생 자소서로 이제 제가 교재에도 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깨달았다.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본인이 그 전까지 홍성찬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의미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때로는 삶의 방향성이 있었지만 내가 그런 방향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대면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주고 이제 끌어줬고 그런 것 중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윗부분에 적으면서 아래 의미 중심적으로 자꾸 내용을 뽑아주는 거죠. 뽑을 수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그런 깨달음과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이런 표현 못 쓰거든. 저는 올해 3번째로 지원한다. 저는 2번 이전까지 탈락했었습니다. 이런 거 감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아.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예전에 지원했던 대학교 올해 다시 지원해도 되냐 그거의 주제로 유튜브도 올려놨는데 내가 또 지원하고 싶어. 그럼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 대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자기 학교를 정말 오고 싶어 한다는 반증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전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뜨렸던 학생이야. 대학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한번 떨어뜨렸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또 지원을 한대. 그런데 뽑으려고 한다면은 그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 1년 동안 이 사람이 뭔가 성장하고 더 나아진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야 뽑지. 작년이랑 똑같은 사람을 뽑고 싶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특강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작년에 썼던 자소서 그대로 써서 내도 되냐고. 되겠어요? 이제 느낌이 오죠? 당연히 안 되겠죠. 써서 또 내봤자 어차피 떨어져. 그 자기 대학교에 제출했던 자소서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뭐 내용이나 뭐 자소서 내용을 뭐 다른 사람이 똑같이 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수를 한번 하기 때문에 작년에 썼던 자소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런 관점을 떠나서 작년하고 올해가 1년이 달라졌는데 1년이란 시간이 더 지났는데 작년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뽑을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 학교를 왜 지원하려고 하고, 왜 이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이유와 사유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관점으로 교재를 이제까지 뭐 구매해서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특강을 듣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 비전 파인더 이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안 보였던 것이 새로운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험을 연결시키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또는 배움을 연결시켜라.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뭐 궁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 여기 성과 나열식 성과위주 자기소개서 예시 보기 전까지만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짤막하게 설명 하나만 더 하고 한 3시 정도에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냐면은 또 의미중심적으로 어떻게 본인의 사례를 접근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 보고서 되게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관점이나 그런 사고방식과 완전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쟁이라는 그 사회 안에서 뭐 수능 때부터 해가지고 학점 관리, 그다음에 피트 시험 이런 것들이 다 경쟁이잖아요. 상대평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 여성분, 지금 이 사람 얼굴 보이죠? 이 사람 지금 표정이 어때요? 지금 녹아내리고 있죠. 막 주르륵 흘렀다고. 와, 대박 하면서. 왜 대박이겠어? 면접관도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표정 된다고. 왜냐? 지금 떨어진 공모정도 나에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멋있잖아. 여러분들이 들어도 멋있죠? 이런 말을 내가 만약에 면접 때 가서 했다. 그러면은 본인도 만족스러울 걸 아마, 나 멋있는 말 했다. 이 얘기 들으면은 이 얘기를 평가를 안 좋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홍성찬은 면접 때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합격한다고. 쉽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면접을 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이제 임프레션을 남기고. 왜 임프레션이 남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또 말하면은. 이런 얘기를 다 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야. 만약에. 그렇다면 좀 그 힘이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다행히 이런 관점이나 자세와 태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일정 수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나도 몰라. 근데 이렇게 유지가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똑같은 삶을 살아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감동과 감명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감명받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러는 삶을 좀 살아보면은 또 그것도 또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멋있는 삶 아니겠어? 난 여러분들이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런 목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이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강의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교재도 만드는 것이고 그러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곧 뭐다? 선택의 합이다. 뭐 이런 멋있는 말을 이제 차용해서 쓰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여러분들의 그래서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면은 홍성찬이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참석자 명단 보면 알겠지만 비전 파인더 이제 7기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7기 학생들은 이제 알 거야. 선생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대면 상담 때 내가 했던 선택들을 왜 그렇게 자꾸 딥하게 물어보는지 그런 거에 이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방향성이 없진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은 진짜 이제까지 비전 파인더 7년 하면서 한 명 봤어. 딱 한 명.
그래서 그 학생은 정신 차려라라고 남학생이었는데 나이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가 가정을 꾸릴 사람인데 그렇게 목적 없이 살고 방향성 없이 살면은 안 된다. 네가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주 크게 혼을 내고선 그 컨설팅 환불시켜서 그냥 돌려보낸 케이스 딱 한 명 빼고는 없었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선택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봐요.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나는 어렸을 때 왜 그런 꿈을 가졌었는지, 나는 왜 어렸을 때 그 학교, 뭐 고등학교를 왜 내가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이유들, 선택을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쫙 오늘 일대기, 연대기, 뭐 나이 14살부터 뭐 지금 뭐 23, 4살까지라면은 그 연도별로 했던 선택들, 굵직굵직한 그런 선택들을 놓고서 왜 그런 선택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렇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방향성이 나온다니까요. 아,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선택을 해왔구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되게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좋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왔었구나. 나에게는 안정감이 중요한 거구나. 뭐 아니면은 뭐 해보니까 아, 나는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서 선택을 해왔는데 내가 뭐 20살 이후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주체성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그런 방향성이 나온다고. 100%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거를 찾아야 돼. 그거를 찾고 자소서 타입 1이나 타입 2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소재들은 이제 경험들은 무엇이고 해서 질문의 의도에 맞게 배치해주고 하나의 그 일관성 있는 자소서를 작성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마구잡이를 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거 그 저번 무료 특강 때 한번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성과가 있는 것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이 케이스는 뭐 보면은 알겠지만 교양 과목을 가지고 이제 소재를 잡았고 그 교양 과목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평가는 좋게 얻지 못했어. 이런 것도 가감없이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얻은 게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 성과가. 그거보다 더 큰 걸 얻었으니까. 이런 교양 과목을 통해서 단순히 이 진정한 관심이라는 것은 그냥 관심 있다. 이것이 그냥 뭐 좋아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만 집중하기보다는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요소를 보고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관심이다로 깨달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 못 얻어도 난 상관이 없다. 얻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상시험 분야라는 그 약학대학의 진로까지로 내가 연결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아주 연결성 좋고 힘이 좋고 강력한 자소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도 뭐 당연히 숙대에 붙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성과 위주로만 자꾸 접근하지 말고 의미 중심으로 자꾸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던 사례다. 그래서 이 사례도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봐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열식 성과 위주의 자기소개서 예시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잠깐 쉬고 5분 정도만 쉬고 3시 5분부터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